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회계기준원의 2024년 KIFRS 지리외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수인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김용호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4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신한 6건의 지리회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개별 지리의 배경 및 상황을 이해하고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 영상을 기준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개별 지리에 대한 요약 자료는 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대상 지리 회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신속 처리 질의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연수 시간을 인정받으시려면 강의가 끝나고 웹이나 나가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리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지리는 종속기업 현물 출자로 생긴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별도 재무제표에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분율 100%인 종속기업을 설립하고 그 종속기업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 오다가 해당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였습니다. 이 현물 출자는 법인세법 제47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2의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현물 출자 후 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현물 출자로 교부받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공정가치 평가 금액인 2천억 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세무상 과세 이연 목적으로 현물 출자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을 손금 산입하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처분하거나 종속기업이 출자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련 법인세를 회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자는 현물 출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설정한 압축기장 충당금이 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법인세 기준서 문단 39에서 기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47조의 2 현물 출자 시 과세 특례 규정을 보시면 내국 법인이 요건을 갖춘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 출자로 취득한 피출자 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 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한 이 양도 차익은 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입금에 산입합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2에 따르면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이연 목적으로 처분이익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종속기업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법인세 기준서 문단 39에 따르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속기업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이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설정한 압축기장 충당금 해당액이 해당 문단에서 기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3가지의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금액이 문단 39에서 기술하는 종속기업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는 의견으로 그 근거는 종속기업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무엇인지 기준서에 명시적인 설명은 없으나 법인세 관련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면 압축기장 충당금을 통한 과세 이연 취지, 법인세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지리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한 일시적 차이는 회사가 현물 출자 결과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 보유함으로써 법인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종속기업 주식과 관련된 가사나 일시적 차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압축기장 충당금은 문단 39에서 기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사나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단 15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일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의 근거는 질의의 압축기장 충당금은 현물 출자 자산의 세무상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위한 것으로 종속기업 투자의 회수와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현물 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에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시적 차이는 실질적으로 현물 출자 대상 자산인 부동산의 유보에 해당하므로 같은 기준서 문단 15를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견해는 문단 15와 39에서 기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사나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서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단 39 적용 여부는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의 근거는 투자회사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처분하거나 종속기업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면 과세소득의 가산, 즉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종속기업 투자주식 또는 현물 출자자산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일시적 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 목적, 현물 출자 자산의 처분 가능성 등 현물 출자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기 위하여 기준서에 근거하여 타당한 견해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법인세 기준서 문단 15와 39에서는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데 그 대상을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원문을 살펴보아도 주식과 현물이 상호 교환되는 현물 출자에서 발생된 가사나 일시적 차이가 종속기업 주식과 현물 출자 대상 자산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일시적 차이인지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기준서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에서 생긴 가사나 일시적 차이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현물 출자 자산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지를 회계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법령의 취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피출자 법인 주식 등의 압축기장 충당금이라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등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출자법인의 현물 출자 자산이 피출자법인 주식으로 바뀌는 형식적 변경에 대해 동결효과, 이중과세, 납세자 변경 없이 투자 종결 시점, 즉 투자 주식 또는 현물 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 이연을 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가사나 일시적 차이가 어느 자산에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미래 과세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일시적 차이는 종속기업 주식 처분을 통한 투자 종결, 그리고 현물 출자 자산 처분을 통한 자산 회수 시점까지 과세 이연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현물 출자 대상 자산의 유보로 한정한다면 법인세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물 출자 거래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 시 문단 39 적용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단 39에서는 그 문단 적용 대상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현물 출자 거래에서 생긴 일시적 차이를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보고 문단 39의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문단 39의 두 가지 조건 충족 여부는 회사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국 지배기업이 자산 처분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한 문단 39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현물 출자 결과로 생긴 가사나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질의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비지배 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인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종속기업의 새로운 비지배주주에게 정해진 조건 하에 비지배 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표를 보며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배기업은 풋옵션 가치를 평가하여 별도 재무제표에 평가 손실과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면서 손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였습니다. 질의자는 이후 풋옵션이 예상되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라 결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1은 풋옵션이 행사되는 경우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파생상품 부채를 제거하고 종속기업 주식을 인식합니다. 파생상품 부채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반대 조정, 종속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2는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로 파생상품 부채를 제거하면서 이익을 인식하고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의 세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시나리오 3은 풋옵션에 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파생상품 부채가 제거됨에 따라 세무 조정은 손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반대의 세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 부채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만약 파생상품 부채와 관련하여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기준원에서는 기준서에 근거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기준서 문단 24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종속기업 투자자산 등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데 문단 44에서는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종속기업 등의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에 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인세 기준서 문단 5에서는 일시적 차이를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문단 51과 51A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세율과 세무기준액이 결제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결제 방식과 일관된 세율과 세무기준액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인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파생상품의 취득가는 매입가액으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등은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등 외의 다른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입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옵션 거래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주식 취득 시기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인 평가손익은 주식 처분 시점에 입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의에서 파생상품 부채 인식 시점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상 차감될 금액은 자산의 세무기준액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되는 시점에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장부금액이 25인 자산을
40에 양도한 경우 40이라는 금액이 양도 시점에 유입될 과세 대상 경제적 효익이고 이때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양도자산의 장부 금액인 25로 이 금액이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자 법인세 기준서 문단 7에서 말하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입니다. 부채의 세무기준액의 정의는 장부금액에서 미래회계기간의 당해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인데 여기서 세무상 공제될 금액은 자산의 세무기준액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무상 차감될 금액과 영문이 동일하므로 이 금액도 미래회계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금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파생상품 부채의 장부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이 해당 부채의 세무기준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제 방식을 고려하여 세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풋옵션의 세 가지 결제 방식 시나리오 중 풋옵션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는 현금만큼 이전 시점에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된다면 평가 시점의 파생상품 부채의 장부금액 15와 세무기준액인 0의 차이인 15만큼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세무기준액 0은 장부금액 15에서 부채가 결제될 때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인 15를 뺀 금액입니다. 질의에서 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문단 24에 따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비지배주주가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감할 일시적 차이 발생 여부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견해 1은 인식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풋옵션이 행사되는 시점에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송금이 아니나 풋옵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그 금액만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송금이 되므로 파생상품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견해 2는 파생상품 부채의 결제와 관련하여 풋옵션 행사 시점에 세무상 공제될 금액은 없으므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하여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풋옵션 부여부터 주식 취득까지 1년의 과정을 하나의 거래로 보면 파생상품 부채와 관련하여 미래회계기간의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판단할 때의 미래회계기간은 풋옵션 행사 시점이 아닌 주식 처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견해 1과 같이 행사 전 파생상품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 15와 주식이 처분될 때 세무상 공제될 금액 15의 차이인 0으로 산출되어 풋옵션 평가 손익과 관련하여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는 행사 가능성을 반영하여 측정한 풋옵션이 내가격에서 외가격으로 바뀌면서 내가격일 때 인식한 일시적 차이를 처리하는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멸을 부채의 예상 결제 방식 중 하나로 보기보다는 풋옵션 행사를 전제하였으나 발생한 후속적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풋옵션 행사를 예상하였을 때 관련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로 보아 법인세 기준서 문단 44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이연법인세 자산인식 일반 규정인 문단 24를 적용한다는 견해와 종속기업 투자주식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풋옵션 부여 시점부터 행사되기 전까지는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 풋옵션 행사로 추가되는 종속기업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 부채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같은 기준서 문단 44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미래 시점에 세 효과가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는 종속기업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 부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후 풋옵션이 행사되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때에는
종속기업 주식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문단 44를 적용합니다. 다만 문단 44의 두 가지 조건 충족 여부는 회사가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합하여 결론을 말씀드리면 풋옵션 결제 시점에는 공제받지 않지만 부채 결제에 따른 세효과가 다른 자산으로 흘러가 그 시점에 미래 공제가 허용이 된다면 파생상품 부채와 관련하여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또한 NCI 풋 행사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인식할 때에는 현재 그 투자와 관련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 문단 44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를 평가합니다. 질의에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풋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점을 파생상품 부채의 결제 시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법인세 기준서 문단 24를 적용하더라도 옵션 행사 시점이 아니라 행사로 취득하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 예상 처분 시점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세 번째로 다룰 질의는 사업결합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때 피취득자 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소재한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국에 소재하고 B사는 X국에 소재한 C사의 지분 100%를 신규로 취득하고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A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IFRS를 적용하였습니다.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사업결합 과정에서 신규로 식별된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이 무형자산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상대 계정은 영업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C사에는 세무상 공제기한이 없는 2월 결손금이 있으나 최근 3년간 단기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분간 미래 과세소득 창출 여부가 불확실하여 C사 자체 재무제표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경우 B사가 C사 결손금을 활용하는 것에 세법상 어떠한 제약도 없으나 현재 B사와 C사는 연결납세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C사 자체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않았던 2월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B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서 2월 결손금의 실현 시기는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C사 재무제표에서는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B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PPA로 인한 무형자산과 상각비는 연결조정으로만 존재하기에 C사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인데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의 2월 결손금에 대한 자산성 판단 시 과세소득 창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추정치는 C사의 재무제표에서 추정한 과세소득 추정치를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2월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B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신규로 인식된 무형자산으로 인해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므로 2014년 해석위원회 논의를 결과를 참고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 의견입니다. 이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 발생 증거와 대등한 요건으로 이해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기준서에 근거하여 타당한 견해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법인세 기준서 문단 34에서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문단 36.1에서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할 때
동일 과세 당국과 동일 과세 대상 기업에 관련된 일시적 차이가 충분한 과세 대상 금액을 발생시키는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C사의 무형자산은 C사가 속한 부분에 귀속되고 이 무형자산의 일시적 차이는 C사의 세무기준액을 사용하여 일시적 차이를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만 인식된 C사 무형자산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C사의 2월 결손금과 동일 과세당국, 동일 과세대상 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배기업이 자신의 건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와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종속기업의 건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2월 결손금의 보유 주체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 기업에 관련하여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을 때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기준서 문단 35에서는 이월된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조건은 자가말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조건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여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2014년 5월 발표된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인 손실 발생 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서는 미래의 회계상 손실이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소멸될 적합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으면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 2월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미래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 100이 소멸될 때 회계상 손실 100이 예상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0이 되더라도 미래의 회계상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 범위에서 2월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된 무형자산으로 인해 동일 과세당국, 동일 과세대상 기업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데 14년 5월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고하면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가 없어도 세무사항 결손금이 2월 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면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질의의 무형자산은 사용기간에 걸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의 공제 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의 미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이 2월 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C사의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이 사용될 C사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의 세무사항 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합니다. B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 무형자산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C사의 2월 결손금과 동일 과세당국, 동일 과세대상 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고 C사의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이 2월 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C사의 미사용 세무사항 결손금이 사용될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수인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부터의 발표는 김용우 책임연구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게임 IP 라이선스를 제공한 회사의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게임 이름, 캐릭터, 그림 등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게임 IP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국 개발사와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국 개발사는 부여받은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였고
해당 국가에서 게임을 출시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기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합의 등 몇 가지 사유로 종료될 수 있는데 과거 단연간 시국 정부의 게임 퍼블리싱에 대한 갑작스러운 규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게임의 상업적 사용이 중단되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모바일 게임의 상업적 사용 중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개발사가 상업적 사용을 중지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라이선스 제공 대가는 모바일 게임 정식 출시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레비뉴 쉐어와 5년마다 직전 1년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인센티브 지급액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액의 경우 5년 경과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상 4년 11개월 경과 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인센티브 지급액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인센티브 지급액의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라이선스 관련 인센티브 지급액의 수익 인식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가가 귀속되는 수행 의무가 무엇인지와 그 대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모바일 게임 출시 후 매 5년간 지적재산 라이선스 제공, 즉 과거 의무 이행 완료에 대한 변동 대가인지 아니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갱신 선택권, 즉 미래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격과 당사자의 집행 가능한 권리,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해당 인센티브가 5년간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5년차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이선스 제공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자는 질의의 인센티브가 귀속되는 수행 의무는 라이선스 제공이고 이외의 다른 유형의 수행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제공 인센티브가 모바일 게임 출시일부터 5년간의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변동 대가이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라이선스 갱신 선택권을 부여하여 받는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의자의 판단을 전제로 인센티브 수익 인식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직접 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 규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한 후 구체적인 수익 인식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익기준서 문단 58에서는 문단 B63A에서 규정한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약속된 대가가 판매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인 경우 문단 56에서 59에 변동대가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문단 B63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되어 문단 B63A1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대가가 판매 기준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 문단 B63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기준서에서 판매 기준 로열티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익기준서에서는 판매액과 비례하여 로열티를 받는 경우를 일부 회계법인 매뉴얼에서는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면 일정한 로열티를 받는 마일스톤 방식을 판매 기준 로열티로 보았습니다. 질의의 라이선스 계약은 지적재산에 대한 적극권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로 이미 이행된 수행 의무보다는 해당 수행 의무의 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후속 판매가 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질의의 상황에 문단 B63을 적용하면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5년차 후속 판매인 게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질의의 인센티브 수익을 인식하게 되므로 문단 B63이 일반적인 변동대가 규정보다 늦은 시기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없애려 한 판매기준 로열티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센티브가 라이선스의 5년간 사용을 마일스톤으로 보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사용기간 자체가 라이선스의 사용 정도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인센티브도
사용기준 로열티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사용기준 로열티로 본다면 문단 P63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과 해당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중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5년간 사용을 마일스톤으로 보아 5년간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라이선스 사용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수익기준서 문단 50에서 54, 56, 57의 변동대가 일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후속 판매와 계약 유지 가능성에 대한 변동성을 고려한 받을 금액의 추정치를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되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요약하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모바일 게임 출시 후 매 5년간 지적재산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이후 기간에 대한 갱신 선택권의 대가가 아님을 전제로 할 때 고객이 5년간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그 사용 정도를 나타낸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사용기준 로열티로 보아 5년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해당 인센티브를 사용기준 로열티로 볼 수 없다면 일반적인 변동대가 규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속한 국가의 규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예를 들어 게임 출시 후 매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센티브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사용기준 로열티와 일반적인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수익 인식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원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던 투자자산을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을 통해 추가 대가 지급과 지분율 변동 없이 지배력을 획득하여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서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결합 기준서와 2019년 1월 IFRS 해석위원회에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는데 별도 재무제표에서 단계적 취득에 따른 투자자산의 원가를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질의는 별도 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던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해 단계적 취득으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로 재분류할 때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원가를 지배력 획득 시점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입니다. 먼저 질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서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기준서에서는 원가를 정의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019년 1월 IFRS 해석위원회의 논의 결과에서는 기존 금융상품의 추가 지분 취득으로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과 누적원가 접근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측정 방식이 공정가치에서 원가법으로 변경된다는 점이 질의의 상황과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질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은 없으므로 경영진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기준서 문단 10에서 12에 근거하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회계 기준서의 규정과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규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피투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지배기업의 일부로 편입시켜 연결 실체 관점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연결 실체 관점에서 한 기업에 대해 비지배 투자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서 지배력을 획득하게 하는 변화는 그 투자 자산의 본질과 그 투자와 관련한 경제적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이며, 그러한 변화는 그 투자 자산에 대한 분류와 측정의 변화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투자 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둡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지배력 획득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 재무제표 기준서 문단 10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 투자와 지배력이 있는 종속기업 투자의 구분 없이 그 측정 방법을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단계적 취득에 따른 지배력 획득 전후로 측정 방법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결합 기준서 문단 42를 별도 재무제표에 준용하여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질의의 상황에서 회계정책 개발 시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기준서에서는 원가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보고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측정 기준의 하나로 역사적 원가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원가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했던 원가에 추가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를 가산하여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의 상황에서는 추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이전한 대가가 없으므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원가는 기존에 보유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 시점에 인식한 원가와 일치할 것입니다. 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에서는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자녀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투자부동산 기준서에서는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 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 금액을 승계하며 측정이나 주석 공시 목적으로 자산의 원가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에서는 적용되는 회계 방법에 변경이 없는 경우 이전에 보유한 자산을 재측정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없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경우 기존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고 최초 지분 취득 시 인식한 원가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원가를 측정하는 누적 원가 접근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 계약 보유 중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래 구조를 보면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2000X1년 10월 A사의 지분을 40% 취득하여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고 2년 뒤인 2000X3년 10월 말을 만기로 자녀 지분 60%를 모두 배입할 수 있는 콜옵션 약정을 A사의 다른 주주와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2000X3년 10월 말에 해당 콜옵션을 행사하여
A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지분 50%를 2000X4년 4월에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 10%를 2000X5년 4월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2000X4년 4월에 50% 지분을 매입하기 전에는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이지 않으므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50% 지분 결제일인 2000X4년 4월에 지배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고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하였고 자녀 지분 10%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결 재무제표에서 비지배 지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2000X4년 4월에 자녀 10%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 계약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자산을 연결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 A사에 대한 자녀 지분 10%는 지배력 획득 전과 후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지배력 획득 전에는 자기 지분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입 선도 계약에 해당하여 파생 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2000X4년 4월 지배력 획득 후에는 기존에 인식했던 매입 선도 계약이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의 문단 23에 따른 자기 지분 상품 매입 의무에 해당하므로 성한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 지분에 대해 인식했던 매입선도 계약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자산을 비파생 금융부채로 재분류할 때 자본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존 매입 선도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지배력 획득 전후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금융상품 기준서에 금융자산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한 표시와 측정만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기 지분 상품 매입 의무의 재측정에 따른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금융상품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기준서 문단 3.2.3.1에 따라 금융자산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였는지를 보고 제거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배력 획득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금융자산으로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장부에서 제거하고 같은 기준서 문단 3.2.12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자산은 금융상품 기준서 문단 3.2.3에 따라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였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여 재고 조건을 충족할 때 제거합니다. 먼저 매입한 50% 지분과는 별도로 자녀 10% 지분에 대한 매입선도 계약은 사업결합 시점에 A사 지분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질의의 매입선도 계약은 계약상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추후 회사가 해당 지분 10% 매입을 완료할 때인 2000X5년 4월에 해당 계약상 권리가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10% 지분에 대한 현재의 소유 지분을 지배주주가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할 경우 A사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점인 2000X4년 4월에는 제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자녀 10% 지분 매입 의무에 대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지배력 획득 전뿐만 아니라 지배력 획득 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의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매입 선도 계약이 자기 지분 상품 매입 의무로 변경되는 것은 A사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결합이 없었다면 해당 매입 선도 계약에서 비파생 금융부채로의 재분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지배력 획득 전에는 해당 선도 계약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매입하는 파생 상품으로 보아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지배력 획득 후에는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하는 선도 계약으로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 문단 23에 따라 상환 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총액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약 및 기초자산에 대한 표시와 측정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파생상품 자산을 제거하고 자기지분 상품 매입 의무에 대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 또는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배력 획득 후 질의의 선도 계약은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에 인식한 비지배 지분의 소유주로부터 자기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 문단 23에서 자기지분 상품 매입 의무를 부채로 인식할 때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기지분 상품 매입 의무를 자본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채의 최초 인식금액만큼을 자본에서 재분류, 즉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서 결론 도출 근거 BC 11에서도 자기지분 상품 매입 의무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지분이 지분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지분 상품 매입 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자본을 차감하는 과정에서 거래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에 대해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질의는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자기지분 상품, 즉 자기 주식을 기업이 재취득한 경우에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기 주식 회계 처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 문단 33에 자기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도록 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 같은 기준서 문단 22에서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 시 지분 상품에 대해 수취한 대가나 지급한 대가를 자본에서 가감하는 것과도 일관됩니다. 질의에서 회사는 지배력 획득 시점에 해당 비지배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인식한 매입 선도 계약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자산은 회사가 문단 23에 따라 금융부채를 총액으로 인식하고 자본에서 차감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회사가 지배력 획득 직전에 해당 지분 10%를 공정가치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했던 파생상품 자산을 지배력 획득 시점에 자기 지분 매입 의무에 대한 거래 대가로 제공하는 것과 실질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지배력 획득 전에 이미 인식한 파생상품 자산은 해당 자본 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대가의 일환으로 보아 같은 기준서 문단 22, 33을 준용하여 자본에서 조정합니다. 이 질의는 지배력 획득 시점이 언제인지 매입 선도 계약으로 피투자 기업의 자녀 지분 10%에 대한 현재의 소유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회시는 회사가 제시한 판단인 50% 지분 추가 취득 이래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10%의 자녀 지분에 대한 현재의 소유 지분을 지배주주가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결론을 요약하면 피투자 기업에 대한 매입선도 계약 보유 중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 기존 파생상품을 제거하고 자기지분 상품 매입 의무에 대한 금융부채를 인식하면서 그 금액을 자본에서 조정합니다. 다시 한번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연수 시간을 인정받으시려면 강의가 끝나고 웹이나 나가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회계기준원 지리외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